예,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하면은 그 튜링을 기준으로 해서 튜링 이전에 불이 있었고요. 불이 있었고 그다음에 튜링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튜링을 과 연관됐던 여러 뭐 철학자들, 논리학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튜링을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클로드 셰논입니다. 클로드 셰논. 정보 이론은 이제 영어로 인포메이션 티어리인데요.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셰논이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보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내죠. 엔트로피는 열역학에서 또 나오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예, 사실은 여기에 요거는 뭐 크게 무시하셔도 되고 현재는 자 1916년에서 2000년도네요. 2000년도 그래서 뭐 한 20년 전까지 계셨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중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MIT에 가서는 전자공학과 수학을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셰논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이제 불과 튜링이다라고 저는 이제 여기 썼네요. 과감하게. 자,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셰논의 석사 논문은 불의 그 대수, 불 엘지브라를 갖고 했거든요. 불 엘지브라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셰논은 불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를 했고 그걸 공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석사학위 논문은 이제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A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symbolic analysis. 이거 심볼릭한 분석이라는 거죠. 릴레이 앤 스위칭, 그 스위칭 서킷에 해당하는 심볼릭, 그러니까 로지컬한 논리라는 건데, 심볼릭 어널리시스에 썼는데 이게 지금 그거죠. 여기 석사 논문에 나와 있는 그, 그 내용이죠. Analogy between calculus of proposition. 이게 저 논리죠. calculus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미적분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calculus는 뭐 엘지브라, 어리스메틱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라포지션 이게 뭡니까? 논리학의 그 프라포지션이죠. 그 프라포지션의 연산들과 그 다음에 심볼릭 릴레이와의 관계에 대한 거를 여기다 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뭡니까 여기 proposition is false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false라는 거를 서킷이 클로즈 됐다. 심볼로는 0으로 본 거고요. 서킷이 오픈이 됐다. 그걸 1로 본 거예요. 우리 지금 0, 1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true는 1로 보고 false는 0으로 보고 이 대응성을 보는 거고 proposition이 x 또는 y가 true일 때 우리는 그 series connection, 시리즈가 커넥션 했다는 거고 x 더하기 y가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다. 그것은 x 더하기 y죠. 그 다음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그거는 이제 서킷이 패러렐 서킷이고 그 다음에 이건 x,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것들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는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심벌도 많이 익숙한데 그게 서킷하고 연결된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대부분 거는 이제 100년 전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건데 이런 거를 우리 셰논이 지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논문을 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석사학위 논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셰논이 유명한 거죠. 그냥 뭐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석사 논문부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일부 학생은 석사 논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석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석사 논문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석사 논문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10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100년은 안 됐지만 이 당시에 그 셰논의 어떤 수학적 어떻게 보면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박사학위 논문 볼까요? 1940년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1940년도면 몇 살인가요? 40년도면은 24이네요. 24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 1940년도에서 또 수학 박사를 받았다고 써 있는데 제목 자체가 이론적인 유전학을 위한 테스트.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영어는 An Algebra for Theoretical Genetics 이렇게 써 있네요. 이론 유전학을 위한 대수. 대수라는 말은 수학이고 지네틱스는 바이올로지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이것도 역시 혁명적이죠. 그 지네틱스 유전학을 엘지브라로 이해하겠다라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게 거기에서 논문의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워낙 이게 심볼이기 때문에 뭐 람다, 미운데 뭐 각각의 어떤 심볼인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유전학에 해당하는 걸 수학적으로 쓴 겁니다.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셰논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최고 고등 연구소인 프린스턴 IAS죠. IAS. 그래서 프린스턴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그 뉴저지에 있는데 그 뉴욕 옆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프린스턴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프린스턴 대학, 뭐 하버드, 프린스턴 그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옆에 그 고등연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물론 그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고등연구원에 같이 조인트로 있을 수 있지만 고등연구원은 고등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가 있으면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헤르만 와일, 폰 노이만 아까 종종 얘기했는데 폰 노이만은 수학자로도 유명하지만은 경제학자, 게임 이론의 창시자 해서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와일이라는 분은 완전 수학자고요. 와일이라는 분은 헤르만 와일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 분의 지도 교수가 또 수학 쪽에서는 뭐 그냥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데이브 힐버트. 그래서 결국은 셰논이 워낙 매스메디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랑 대화가 되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웬만해서는 이런 수학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워낙 고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우리 셰논은 뭐 공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셰논이 쓴 정보 이런 논문을 보면 그냥 50% 이상이 수학입니다. 확률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얘기가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1943년도죠. 되게 중요한 연도입니다. 1943년도. 이 당시에는 우리 셰논이 벨랩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벨랩. 벨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전화기 발명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연구소고 이 벨랩은 우리가 미국 통신회사 있죠. 우리나라 뭐 KT 하듯이 미국의 AT&T 이러한 아메리칸 테크놀로지 하는 원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뭐 단순한 랩이 아니고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랩입니다. 근데 이 1943년도면은 다행히 독일의 암호가 깨지고 투링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에 잠깐 왔습니다. 워싱턴에 특히 투링이 왔는데 근데 이제
튜링 자체가 암호학에 음성의 암호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벨랩은 그 텔리폰 하는 데다 보니까 음성 쪽이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워싱턴에서 벨랩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같은 이쪽 동부 쪽이니까 또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마어마한 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셰논과 튜링이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 자, 튜링은 그 당시에 넘버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그 지성으로는 넘버 원인데 그 셰논이 이제 그런 튜링을 꼭 만나보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 벨 랩에 딱 왔을 때 둘이 이제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튜링이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유니버설 튜링 머신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셰논한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범용 튜링 머신,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 이런 겁니다. 라고 셰논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셰논이 너무 대단하다. 정말 튜링은. 뭐 아까 뭐 튜링 머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튜링 머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는 이거를 계산하면 다음 걸 안 하잖아요. 이게 다음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끝나야 다음 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튜링의 아이디어입니다. 튜링의 개념. 튜링 머신이라는 게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튜링 머신인데 그 튜링 머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그 계산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튜링 머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튜링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까 트래블링 셀지 퍼슨 프로블럼도 물론 튜링 머신으로 하면은 무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솔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아이디어였고, 그것이 이제 퀀텀 컴퓨터가 생기면은 튜링 머신이 아닌 새로운 머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머신에서는 우리가 풀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이제 셰논, 그러니까 튜링의 그 시대가 끝나고 퀀텀의 시대가 오겠죠. 조만간에.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떻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튜링의 알고리즘, 튜링 머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튜링을 만나고 나서 셰논이 깨달은 거죠. 나도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도 그렇게 깨닫지는 않죠. 왜냐?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유명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셰논은 1948년 몇 년 뒤였죠? 43년에 만났죠? 43년에 만나서 5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 논문을 씁니다. 통신의 수학적 이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통신에서의 내용을 수학적으로 규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1948년도에 이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1946년도 7년도에 벌써 이론이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보통 반년 혹은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셰논은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분야가 이렇게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분야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닐 슬로안이라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역시 셰논의 통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 이론의 핵심 이론을 만들어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죽고 못 사는 게 뭡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 없으면 여러분들 거의 못 살 거예요. 하루도. 그 휴대폰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고 혹은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를 할 때
그 잡음이 굉장히 많이 섞여서 되는데 그 잡음을 여러분들의 기계가 다 소거를 하고 있어요. 그 소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우리 셰논이 한 겁니다. 셰논의 그 수학적 이론에 의해서 채널 코딩 티어렘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저스티파이가 된 거고 그거를 실제 그 여러분들 휴대폰에 구현을 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셰논이 이제 정보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 로봇 같은 거를 그 쥐가 있는데 쥐가 미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셰논이 뭐 관심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한 셰논은 체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체스 프로그램. 체스 프로그램조차도 그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체스 게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최초의 AI 프로그램이죠. 최초의 AI 프로그램. 괜찮아요? 그러니까 1949년이니까 본인이 위에 논문 48년에 내고 1년 후에 벌써 이제 게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만들 정도로 뭐 벌써 그 인공지능 컨셉이 있었던 거죠. 튜링이 1950년도에 그 논문 냈다고 했잖아요. 1949년도에 벌써 그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벌써 생각하는 기계, 어떤 그 기계를 벌써 구현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현재의 강화학습과 조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자, 이걸 보면은 과연 그러면 튜링이 먼저냐, 셰논이 먼저냐라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퀘션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셰논조차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955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이 사람도 또 수학자입니다. 맥카티라는 수학자인데요. 다스머스 학회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다스머스 학회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 다스머스 학회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다스머스 대학교에서 생겼습니다. 이 학회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어요. 이 학회에서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언어를 정의라기보다 그냥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11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11명의 이제 메인 참석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MIT의 인공지능 연구실. 참고로 요 다트머스가 어디냐면은요. 예, 저도 이 지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아이비리그 얘기하잖아요. 아이비리그.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론 MIT는 아이비리그엔 들어가지 않지만 바로 하버드 옆에 있잖아요. 하버드, 뭐 보스턴이지만.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가 다 동부에 있잖아요. 동부. 그 중에 하나의 대학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명한 대학교고요. 젊은 수학자인 맥카티가 이제 이런 학회를 연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이때 민스키라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수학자였고 강학습에 대해서 그때 이미 벌써 강학습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썼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 학회에서 추구했던 주제가 컴퓨터, 뭐 자연언어 처리, 신경망, 계산이론 추상화. 이게 이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60년, 70년 지났지만 아직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예. 지금 인공지능이 뭐 최근에 발전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알지만 이때 이미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선 제가 안 썼지만은 그 11명의 참석자 중에 당연히 이제 셰논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가끔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왔다 갔다 뭐 레귤러한 멤버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왔던 그 수학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 존 내시가 요 당시에 있었죠. 존 내시. 존 내시 써야 되겠다. 존 내시. 존 내시가 또 종종 참석하였다. 사실은 존 내시는 뭐 수학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죠. 경제학 노벨상. 경제학 수리경제학이라고 하죠. 수리경제학. 수리경제학 분야. 원래는 경제학인데 이분이 한 거는 게임 이론이잖아요. 게임 이론. 그래서 그 존 내시가 거기 왜 왔을까라고 저는 참 궁금해요. 존 내시가 그 진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거는 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참석자 명단에는 존 내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이 그 학회를 통해서 미국의 AI가 확 이제 그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주축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셰논이었다라는 걸 봐도 셰논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투링과 그 바로 투링에 영향을 준 셰논 얘기까지 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피츠라는 사람입니다. 피츠. 요 피츠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피츠 들어봤나요? 피츠라는 사람? PITTS 같은데 피츠. 스펠링 잠깐 볼게요. 피츠. PITTS 맞네요. 피츠 들어봤다는 사람은 1번. 안 들어봤습니다 하면은 false니까 0번. 자꾸 우리 불 엘지브라를 계속 쓰네요. 네. 오케이. 자, 알고 싶다면 1번, 알지 않아도 된다면 0번. 알고 싶다면 1번. 나 몰라도 됩니다. 0번. 자, 여러분들 이 피치를 빼는 순간 여러분들은 AI를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논문상에서 언급이 됐을 텐데 그 잠깐 깜빡한 거예요. 피치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 AI 책 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하다 보면 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약간 사이드 얘기긴 한데 굿윌 헌팅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안 봤다면은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굿윌 헌팅.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입니다. 윌 헌팅이라는. 그리고 굿은 모르겠어요. 그냥 착한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이게 영화 제목이고요. 그 윌 헌팅의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굿윌 헌팅, 그러니까 윌 헌팅이랑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선생님이 로빈 윌리엄스,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워낙 이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대학교에서 청소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그 수학 그 교수님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하고서 그것을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 복도 철판에다가 칠판에다가 철판이라고 써요. 칠판이죠. 복도 칠판에다가 적어 놨는데
헌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걸 풀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이렇게 정답을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이게 누가 한 거야?" 했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죠, 학생 중에는. 그러고서 이거 다음에 또 문제를 냈는데 이걸 또 풀어냈습니다. 또 풀어냈는데 그걸 우연히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진짜 한 거냐?"라고 하면서 인제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 내용인데 거의 그냥 이게 하나의 영화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문제들을 봤어요, 수학 문제들. 근데 영화에 나온 수학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인데 영화에서 어려운 문제 내기 어려우니까 그걸 내진 않았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재밌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지, 여기. 예. 바로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사실 영화 속의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봐야 되나? 피츠라는 사람이에요. 월터 피츠. 이 사람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피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 피츠를 아마 모티브로 한 건 아닐 거고요. 그 영화는 그냥 영화죠. 자, 피츠가 어떤 사람이냐면 쪼끔 여러분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잠깐 같이 볼게요. 1923년 아주 옛날이죠. 23 년. 자, 미시간입니다, 이분도. 아까 그 우리 셰넌도 미시간주에 살았는데 미시간에 인물들이 많네요. 예. 미시간에 사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좀 공업화가 많이 됐었어요.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이 미시간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수학, 논리학, 그리스어, 라틴어 이 당시에 그냥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냥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인제 어린 나이에 하도 친구들이 괴롭혀서 도서관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거 왜 동네 도서관. 왜 하필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아까 러셀 얘기 나왔죠, 제가. 러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러셀은 뭐 그냥 세계 넘버 3 안에 든다고 보면 되죠. 지성, 그다음에 뭐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러셀과 화이트헤드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수학자인데 이분들이 지은 그 수학책이 있습니다. 수리 논리학 책이 있는데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책은 갖고 있나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 책은. 근데 어쨌든 이 책을 그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몰래 숨어서 이 책을 3일 동안 읽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를 해 버려요. 자, 여러분 13 살짜리가 도서관에 가서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책을 읽고 1000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3 명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저자 2 명하고 괴델이라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 아주 천재가 있습니다. 논리학의 천재가. 그 3 명만 이해한다고 알려진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당연히 저도 이해를 못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벌써 정말 굿윌 헌팅은 저리 가라죠. 13 살짜리가. 그죠? 그것도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책을 그냥 독서 삼매경에 빠지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책에 오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거 좀 미스테이크이다. 좀 잘못 썼다, 이 사람들. 알고 있는데 잘못 쓴 거다. 아니면 타이핑의 오류다. 그리고서 영국에 있는 러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마하지 않아요? 그 피치의 정렬도 되게 대단하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진짜 편지를 받았어요, 러셀이. 뭐 대학에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어 그 피치에게 "야, 캠브리지 좀 와라 너." 근데 사실은 피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지금 막 도망자 신세고 지금 집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연히 연락은 안 됐죠.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인제 러셀이 시카고 대학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피츠는 다시 시카고로 갑니다. 자, 요 여러분들이 쪼끔 아셔야 될 게 미시간하고 시카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미시간하고 시카고는 모르겠어요. 어디 위치냐에 따라 다른데 시카고에서 굉장히 큰 호수가 미시간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미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하루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중부권이고
그래서 피치는 러셀을 만나기 위해서 3년 후에 16살에 시카고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피치와 러셀이 시카고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몇 년도인가요? 1923년에다가 16을 더하면은 39군요. 39. 1939년도의 얘기입니다. 1939년도 얘기. 미국의 얘기는 1955년도였고요. 그다음에 튜링은 1950년도잖아요. 이것은 1930년대 후반, 40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튜링 이전에도 뭔가 스물스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1938년입니다. 러셀이 시카고에 온 이유는 시카고 대학의 방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왔었고요. 드디어 피츠가 러셀을 만났어요. 이게 정말 다행이죠. 피츠하고 러셀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생을 알게 됐습니다. 레트빈이라는 의대생을 알게 돼서 피츠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학은 뭐 중부의 탑 대학이죠. 그 당시에. 근데 철학가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카르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카르납. 그래서 이제 러셀 보고 야 피치야, 아니 피치가 그러니까 러셀이 피치 보고 야 그분들 좀 만나봐라고 했는데 피치가 되게 숫기가 없어요. 되게 그냥 어리잖아요. 16살이니까. 근데 진짜 카르납을 만나러 갔어. 카르납을 만나러 가서 인사 좀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카르납에 쓴 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카르납한테. 근데 자기는 누굽니다라는 얘기는 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러셀이 피츠 보고 카르납을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피츠는 카르납이 자기를 알아보겠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안 해버렸고, 그리고 카르납은 피츠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러셀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났어. 카르납이 결국은 이제 만났어. 왜냐? 피츠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워낙 불쌍해서 카르납이 요 하찮은 일이라도 주면서 연구를 같이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아까 어떤 평행 이론처럼 우리 윌 헌팅의 스토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윌 헌팅 얘기처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에카데믹 패밀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피츠가. 쭉 이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는 사람이 요 시카고에 있다 보니까 시카고에 그 당시에 맥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컬록 뭐 한국말로 맥컬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MCCULLOCH 요거는 스펠링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맥클로라는 사람이 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맥클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생리학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뉴런 뇌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뇌과학자를 만난 거죠. 이 맥클록은 당시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의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의 시카고라는 의대의 정신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카고에 위치한 일리노이. 사실 제가 이 대학을 나왔어요. 박사를.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너는 무엇을 하냐고 피츠가 물어보니까 난 이런 걸 해. 그래서 갑자기 피츠가 야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뉴런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피츠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기 1942년에 피츠를 만난 거예요. 피츠가 맥클로를 만난 거, 이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술한 것처럼 인공식명망의 기초가 되는 뉴런이 논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걸 밝힌 최초의 논문이다. 이게. 그래서 이 논문을 맥클로 피츠 논문이라고 합니다. 맥클로 피츠의 뉴런이라고 합니다. 제목도 가만히 보면은 너버스 캐버티 이게 뉴런이죠. 뉴런에 내재된
아이디어들의 로지컬한 연산 체계, 캘큘러스, 연산 체계를 지금 얘기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1900, 이거는 리프린트구나. 1940 몇 년인가요? 이게 40, 정확하게는 43년이네요. 이게 1943년에 이러한 논문이 생성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그 피츠가 두각을 나타낸 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시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이 논리학에 엄청 꽂힌 거예요. 피츠는. 아까 그 화이트헤드하고 러셀의 그 책이 논리학 책입니다. 수리 논리학 책인데 그것을 우리 그 피츠가 이해할 정도로 논리학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어마어마한, 여기도 보면은 언어의 논리학적 규칙. 그러니까 논리학은 완전히 꿰뚫고 있던 피츠가 생리학자인 맥클로를 만남으로써 그 컨비네이션이 된 거죠. 혼자만 있었다면은 이러한 뉴런을 논리학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뉴런을 논리학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리고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피츠였던 거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논문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신경활동에 내재된 아이디어들의 논리적 연산체계 이렇게 썼네요. 네. 자, 이 논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날짜로 그 구글 스칼라에서는 23,000개 이상의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인용 수가 23,000개죠. 23,000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노벨상 그런 얘기하는데 노벨상은 10,000개 이상이면 거의 노벨상이거든요. 네, 얘는 그냥 23,000개입니다. 자, 이 논문에 또 다른 영향을 준 게, 로젠블릿이라는 사람이 쓴 그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퍼셉트론이라는 건데, 퍼셉트론은 여러분이 들어봤죠? 퍼셉트론. 예. 논리학, 그 인공지능 하면서 딥러닝의 가장 키가 되는 컨셉이 퍼셉트론이잖아요. 그 퍼셉트론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맥클록과 피치의 그 뉴런의 수학적 모델에 기인을 합니다. 자, 로젠블럿은 좀 들어봤나요? 로젠블럿은 가끔 나와요. 사실은 맥클록 피츠가 더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고 그 두 분은 안 나오고 그냥 로젠블럿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투링, 로젠블럿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맥클록 피츠가 더 영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피츠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젠블렛은 자주 나오는 거고, 왜냐? 이분 논문에서 퍼셉트론이 나오니까. 근데 퍼셉트론을 가만히 뚫어보면은요, 그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그 뉴런을 논리적으로 만들었고, 그 논리적으로 만든 것을 사실 그 공학적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게 퍼셉트론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11이면은 몇 년도냐면은 꽤 됐는데 시간이 58년도니까 43년에서 58년이면 15년 걸린 겁니다. 예. 그렇죠? 예, Probabilistic Model for Information Storage and Organization. 결국은 이 퍼셉트론은 15년 후에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로젠블롯이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저는 피츠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사실 맥클로보다도 피츠가 더 유명하죠. 더 큰 역할을 한 거죠. 맥클로라는 사람은 생리학자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피츠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거든. 이 사람은 더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피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퍼셉트론, 요거는 이제 퍼셉션이라는 말과 뭔가를 인지하다, 인식하다.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지론, 인식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여기에 단어가 나오는 거죠. 퍼셉트론에서 퍼셉션에 나오고, 뉴트론 이거는 아까 뉴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피츠 얘기니까 피츠가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우리 포춘 잡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포춘 잡지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선정하나 봐요. 그래서 40세 미만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20인을 뽑았는데 1954년이죠. 그중에 누가 들어갔다? 셰논, 아까 얘기한 셰논, 그다음에 피츠, 그다음에 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과학자 22인 안에 우리가 아는 사람 3명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왓슨은 뭐 여러분들이 DNA 구조를 밝힌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다 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 시대를 그냥 이렇게 풍미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중 얘기 스토리는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피츠도 그 말년에 그 세상을 떠날 때는 되게 안 좋게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떠나시긴 했지만 우리 그 인간들의 어떤 인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피츠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정도 시간 남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개척한 정말 키가 되는 핵심적인 분들 일부를 소개했고, 사실 그분들 동시대에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역부족이고, 그리고 또 자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머신러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3가지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보통은 2가지로도 많이 씁니다. 사실 2가지도 충분할 것 같고요. 비지도냐 지도냐라는 거죠. 비지도냐 지도냐. 비지도라는 말은 자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율학습.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하도 많이 해갖고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비지도라는 말을 자율로 번역한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것도 있어요. 지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율이 되는 건가? 뭐 그건데 조금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오리지널리는 지도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unsupervised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비지도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로도 번역을 하는 것뿐입니다. 영어식 단어는 supervised냐 unsupervised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강화 학습이라는 약간 좀 그 어중간한 그 2개의 관점에서 보면 어중간한 카테고리에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또 추가로 하면은 크게 3가지 머신러닝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도학습에서 지도란 무슨 뜻인가? 제가 재밌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뭐 한 30분 동안 니들 스스로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봐 라고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런 거는 비지도 학습이죠.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한테 30분 동안 열심히 연구하게 만드는 거, 스터디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한 것과 이것이 잘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계속 어떤 그 알려주고자 하는 지식과 연결해 가면서 학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지도 학습이 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했으면 또 다른 예제를 들어. 예제를 많이 들어줄수록 학습의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지도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하고 비지도의 차이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좀 더 그 힌트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디오학습이 뭐 이렇게 극과 극이 아니고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다. 데이터 차원에서는 결과값이 혹은 레이블이 붙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주가 예측, 날씨 예측은 지도 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측을 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측은 지금까지는 뭐 날씨가 뭐 더웠어, 몇 도였어 라는 값을 기준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함으로써 그 예측의 확률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도 학습의 일종이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과하고 빨간 사과하고 파란 사과들로 섞여 있는 사진을 주고 그냥 사진만 준 거죠. 사진만 막 주고 나서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갛다 파랗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빨간 종류 파란 종류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구별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빨갛다 파랗다의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빨간 계통 파란 계통으로 그냥 묶음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각각의 묶음을 혹은 클러스터를 얘는 빨강 그다음에 얘는 파랑으로 우리가 레이블링을 줄 수는 있지만 애당초 사진 안에는 레이블링이 없죠. 레이블링을 못한 거죠. 사진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비지도 학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기 이제 머신러닝을 배울 때 어떤 게 지도학습적인 문제고 비지도학습적인 문제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만 봐도 만약에 제가 빨간 사과를 가진 사진을 주고 이건 빨간 사과 사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지도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진에다가 레이블링이 있으면은 지도학습이고 없으면은 비지도학습적인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다 비지도학습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큰 게 아니다. 레이블링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빨갛다 파랗다를 가르쳐 줬느냐 안 가르쳐 줬느냐에 따라서 가르쳐 줬으면 지도가 되고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비지도가 되는 것이다. 데이터만 갖고 이게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냐 비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요. 그것을 이제 학습에 필요한 레이블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중고차 값을 예측하는 지도 학습에서 중고차 값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차 값이 어떻다라는 그러한 지도 학습에서 중고차 값을 몰라요, 아예.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의 차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이 차는 몇 년도에 나왔고 현재 얼마나 주행거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옵션들이 있고 쭉 나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차의 가격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던 데이터 중에서 이 차의 가격이 없어요. 가격을 뗐어 누가. 자 그러면은 이 차에서는 가격을 뗐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한다. 가격을 위한 지도는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비지도 학습의 개념에서 지도 학습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도 학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상으로는 그 가격이 없지만 그 비지도 학습의 핵심이 뭡니까?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죠.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딱 보고 아까 기본적인 데이터들 뭐 마일리지가 얼마고 주행거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가지로 쫙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의 종류로. 그 클러스터링의 방법이잖아요. 레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방법인데 그 10개로 쫙 해놓으면은 그 10개를 통해서 특색이 반영이 되겠죠.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이라 프리미엄이다 얘는 아니면 얘는 경제형, 이코노믹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레이블링이 없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할 수 있고 그 레이블링과 금액을 어느 정도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적인 데이터를 지도학습적인 걸 우리가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제가 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비지도라고 해서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속단을 질 필요는 없다. 그거를 얘기한 거고요. 뭐 이게 강화학습 얘기 간단히 나오는데 강화학습은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도냐 비지도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거라면 강화학습은 데이터의 양이 워낙 커서 혹은 그 일일이 엑셀 파일처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로 찾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정의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의 그 학습 방법입니다. 그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알파고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얘는 우리가 컴비네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지도 학습도 아니고 지도 학습도 아닌 새로운 학습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강화학습이다. 영어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질문을 하자면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둘 중에 하나로 꼭 넣고 싶다. 그냥 그러면은 어떤 쪽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중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인가를 지금 제가 질문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강화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 중에 굳이 하나로 넣자면 어느 쪽인지, 어느 쪽에 가까울 것인지 뭐 여기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지도면 비지도, 지도면 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세요.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했는데 다양하네요. 지금 대답들이. 한 5, 6 사람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학습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뒤에 볼까요? 예, 제 결론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라기보다도 많은 문헌에서 설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에 굳이 넣는다면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넣는다면은.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아까도 이제 미로라고 보통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미로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미로를 하면은 자기가 저기 출발점에서 이제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몇 곳을 가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그럼 너 막혔어라고 알려주잖아요. 정보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 다시 또 가. 가다가 또 막혔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자꾸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지도는 아니지만 계속 그 행동을 하는 어떠한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한테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둑을 하죠. 바둑을 할 때도 이렇게 뒀더니 최종적으로 졌네. 그다음 다음부터는 주지 마라고 지지 마라고 또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지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지도학습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지도학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데이터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전혀 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상이라는 개념을 줌으로써 지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예. 자, 선형회귀 분석 우리가 예전에 조금 더 그것을 이제 했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선형회귀 분석이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복습 겸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포뮬러를 소개할 겸 한번 진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그거를 수식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수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접선의 방정식, 직선이죠. 직선의 개념을 배우듯이 인공지능에서도 선형회귀 분석을 배우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의 a 더하기 f 프라임의 a x 마이너스 a라고, 이거 중학교 수학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선형 회귀 분석은 이러한 직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직선으로 어떠한 함수를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직선으로 근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값을 fa 더하기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y는 fa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풋 x가 있을 때 아웃풋 y가 있겠죠.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 그러면은 점들이 쫙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점들이 찍히는데 이 f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함수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f라고 하는 것과 근사하게 되는 직선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유적으로 그 데이터들의 모임이죠. 데이터들의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데이터들의 값을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수학 따로 데이터 분석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좀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는 데이터들의 인풋과 아웃풋의 릴레이션을 직선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거죠. 직선으로 그동안 수학에서는 해왔구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접선이 아닌 그거와 유사한 것으로 표현해왔구나 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죠. 수학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뭐 n차 미분이니까 이건 좀 통과하고요. 그냥 우리는 통과할 필요는 없구나. 이게 그 접선으로 하듯이 2차, 3차식으로 가능하다는 게 수학적인 이제 그 필라서피인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리니어 그 리그레션 말고 리니어가 아닌 다항식 그 리그레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요 철학에서 온 겁니다. 요 철학에서 다항식으로 원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때는 미분의 개념은 아니에요. 미분의 개념은 데이터 자체가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미분을 쓰고 이런 컨셉은 아니지만 2차식이 있어서 원래 데이터셋과 유사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그 철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적의 직선은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피팅하잖아요. 피팅을 하는데 그 피팅하는 그 구체적인 알파하고 베타 값이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이 되느냐를 우리가 포뮬라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을 알파의 베타 햇을 썼어요, 제가. 예전 선형회귀에서는 이 알파의 베타 햇을 구하는 포뮬라를 안 쓴 것 같은데 이게 그 포뮬라입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원래 식이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잖아요. 그 알파하고 베타를 모르는 거죠, 현재는. 대신 xi들은 인풋이에요. yi들도. 걔네들은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의 차이의 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리스트 스퀘어잖아요.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두 개의 원래 값과 우리가 이 xi로 넣어서 남긴 예측 값들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f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이 f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철학이잖아요.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알파가 그다음에 베타가 존재하느냐가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런 식이 있네. 이런 식을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미분을 하잖아요. 알파에 대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미지수니까.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베타 앞에 있는 변수가 xi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고, 그것을 솔루션을 이제 알파 햇, 베타 햇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 햇은
y 값, y의 반입니다.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xi, yi의 그 yi예요. 결과값의 평균이고요. x의 바도 x의 결과값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베타에다 집어넣어요. 그 베타의 공식에다가. 그러면은 요 베타의 햇은 xi에다가 마이너스 x의 평균값 곱하기 yi 디바이드 바이 요 밑에 이 밑에는 표준 편차처럼 생겼네요. xi 빼기 x의 평균의 차의 제곱. 그게 베타입니다. 베타, 그러니까 솔루션의 베타고요. 그 값을 알면은 베타의 헤드에다가 x의 바와 y의 바를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베타도 알고 그다음에 x들도 알기 때문에 y도 알고 그러니까 알파 햇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햇과 베타 햇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실제 데이터 xi, yi가 있을 때 알아내는 구체적인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선형회귀 분석은 통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 통계학자들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805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미 가우스하고 르장드로,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가우스, 르장드로가 이미 선형회귀를 다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선형회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직선을 찾아낸 거고 이걸 일반화한 것이 이제 직선이 아니라 이제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우스와 르잔드르가 이미 그 머신러닝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선형회귀 분석이 잘 적용되려면은 데이터들이 약간 선형적인 패턴을 가질 때 가장 잘 분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오류가 이 F라는 값이 가장 숫자가 적게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 잘 워킹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익히 알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컨셉이 그 결국은 왜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배울 때 가장 초기에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수학에서 가장 초기에 나오듯이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내추럴하다. 그거를 이제 다항식으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고, 근데 다항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다항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 고유의 패턴이 있잖아요. 4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 고유의 패턴이 있고. 그래서 이 그 다항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을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다항식으로 데이터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지만 또한 한계가 있죠. 한계도 있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뭐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이것이 바로 비선형. 정확하게는 비선형보다도 비다항식이죠. 비다항식, 뭐 비다항식 말이 이상하다. 다항식이 아닌 approximation. 비선형 approximation. 인 딥러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알아야 딥러닝이 왜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그냥 뭐 힌튼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야, 한 거야, 그래서 배워야 돼. 이런가?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스메티컬한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
이게 데이터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그 어떠한 특별한 수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 결론을 내려서 여기에서 그 다항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 비선형적인 식들, 이상한 식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했더니 잘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그 컨셉들이라든지 이런 포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